파일 구성에서 보셨겠지만 이 ajax-data.js 파일을 JSP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줬기 때문에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경로 지정이 잘못되면 우리가 실행 결과가 제대로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경로를 잘 지정을 해주시고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도 리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서 이 부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불러온 파일의 타입은 JSON, 그리고 우리가 불러와서 출력할 내용이 스킬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루트 프로퍼티를 스킬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화면을 열었을 때 바로 데이터가 보여질 수 있도록 오토로드를 true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프록시 스토어 파일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컨트롤러 파일인 proxy controller.js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roxy controller.js 파일에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제어를 감당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모두 만들어서 index.html을 브라우저에서 불러오게 되면 처음 화면이 나타날 때 우리가 지정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이 프록시 스토어를 호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프록시 컨트롤러 파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에는 다른 파일들과 마찬가지로 ext define으로 지정을 해주고 extend를 통해서 상속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nfig에서 속성들을 지정을 해주면서 이 refs에서 우리가 필요한 프록시 뷰와 프록시 리스트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에서 프록시 리스트가 아이템 탭을 하게 되면 on 프록시 리스트라는 내용이 실행이 되게 지정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록시 스토어를 호출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록시 스토어에서 getStore로 내용을 가져오고 그리고 콜백 함수로 onProxy load를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onProxy load가 콜백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면 프록시 리스트를 찾아와서 보시는 것처럼 setStore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놨는데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onProxy 리스트에 펑션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얼럭창과 함께 그 내용의 인덱스 번호와 그 내용이 선택되었다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게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뷰 파일, 모델, 스토어, 컨트롤러들을 모두 만들어 줬는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ajax data JSP 파일을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ajax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jax 데이터 내용은 앞서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불러다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니까 그냥 이 내용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들에서 예상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 화면에 툴바가 올라가 있고 이 스킬들이 출력이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출력이 되게 될지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듯이 전체적인 화면에 상단 쪽에 툴바가 올라가 있고 프록시 시작이라는 문자가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을 해준 ajax 데이터 안쪽에 있던 스킬들의 내용이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버 연동에 대해서 배우면서 ajax를 이용하는 법, 그리고 모델과 프록시, 스토어를 사용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을 MVC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다시 구성을 해본 것까지 작성을 해봤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XML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알아본 이 JSON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JSON 데이터를 사용하면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기가 쉽고 이번에 배워볼 XML에 비해서 길이가 짧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XML 역시 표준화된 데이터 양식인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ajax-data.jsp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드실 때는 앞서서 만든 것과 달리 이 XML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XML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는데요.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따라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저라는 최상위 노트에
각 배열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만 다르고 안쪽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안에 제가 이렇게 몇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놨는데요. 앞으로 이 데이터의 내용이 출력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소스 코드 맨 위쪽에 보시면 헤더와 XML 선언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각각의 사이에 공백이 없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공백을 넣어 주시게 되면 이 XML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유의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app.js 파일에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p.js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네임을 지정을 해주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을 해줬습니다. 이때 XML과 단련된 것만 살펴보시면 ext.data.reader.xml이라고 해서 XML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사용할 변수들을 선언을 해주고 그 아래쪽에서 그 내용들을 ext define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ext define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fig에서 구조를 정의를 해줬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id 값과 name 그리고 텔을 이렇게 필드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면 이제 스토어를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화면을 키면 바로 로드가 돼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토 로드를 true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필드에 유저를 추가를 해주시고 프록시를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타입은 AJAX고 URL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ajax-data.jsp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 리더를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리더를 통해서 읽어온 데이터는 XML 데이터이기 때문에 타입을 XML로 지정을 해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 ajax-data.jsp 파일에서 유저들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루트 프로퍼티를 users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수행했던 내용들에서는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보시면 레코드라는 것이 유저로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모델을 유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후에 데이터들이 출력될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에서 만든 스토어 유저 스토어를 지정해 주시고 내용들을 지정해 주면서 이벤트 핸들러도 이렇게 구현을 해줬습니다. 앞서서 수행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얼럿창과 함께 이름 그리고 선택된 인덱스가 출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템 템플릿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요. 아이디, 네임, 그리고 전화번호가 출력이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출력될 수 있는 패널을 생성을 해서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주고 아이디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스에서 아이템들을 추가를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툴바에 XML 처리라는 타이틀이 출력되도록 만들어서 상단에 위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정의해준 유저 리스트가 출력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파일들의 소스코드를 입력을 해주셨으면 저장을 하시고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화면이 우리가 구성해준 것과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아이템을 눌렀을 때 이러한 얼럿창이 뜨게 우리가 설정해 준 것 역시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스토어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서서 스토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어떠한 서버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그 데이터의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실행과 그 데이터의 보관을 맡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스토어에 대한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토어에서 작업을 처리를 해줄 때 이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스토어가 이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을 하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보관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어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때와 그리고 가져온 후에 동작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런 동작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정렬과 필터링을 이용한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수행해왔던 예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을 해 볼 텐데요. 먼저 ajax data.jsp 파일을 조금만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렬을 하거나 필터를 하려면 약간의 데이터가 서로 다르거나 정렬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 수정을 해보고 데이터도 하나 정도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저장을 하시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 줄 텐데요.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해본 내용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보시면 3개의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렬과 필터 그리고 원래대로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행히 예상을 하실 수 있듯이 정렬을 누르면 이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정렬이 될 것이고 필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터링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걸러주게 될 텐데요. 정렬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정렬이 되게 만들어 보았고 필터를 누르게 되면 어떠한 준 조건에 대해서 내용이 필터가 돼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를 누르게 되면 이전의 데이터 상태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현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소스 코드를 만들어 볼지 app.js 파일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app.js 파일을 구현을 해 줬는데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시고 따라서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늘 그렇듯이 시작점에서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치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내용들을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모델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정의를 해주셨으면 다음으로 프록시를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타입은 ajax, URL을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했던 ajax data.jsp의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러온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리더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데이터 처리는 제이슨으로 해주고 우리가 계속 그랬듯이 유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루트 프로퍼티를 유저스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프록시를 정의를 해주게 되면 프록시를 거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역시 스토어를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스토어를 정의를 해주고 오토로드를 true로 해서 화면을 켰을 때 자동으로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필드들을 어떤 필드를 출력해 줄지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스토어를 만들어 주었으면 우리가 연계가 된 리스트를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저 리스트를 작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스토어를 위해서 만들어 준 유저 스토어에 지정을 해 주시고 select item CRS 값도 정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on item disclosure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에 핸들러도 이렇게 정의를 해 줬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듯이 아이템을 클릭하시게 되면 얼럿창에 이름과 선택된 인덱스 값을 출력하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템플릿의 모양도 지정을 해 주셨으면 이러한 화면들이 모두 출력될 수 있는 패널을 생성을 해 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풀스크린, 레이아웃 등의 설정을 해 주시고 아이템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를 해 줬습니다. 보시면 우선 툴바를 아까 보신 것처럼 위쪽에 정렬을 해 주시고 솔터와 필터라는 이름으로 출력이 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튼 아이템을 올려줬는데요. 이때 바로 우리가 정렬을 수행할 수 있는 버튼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정렬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름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다른 방법도 또 존재가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배열의 형태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름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전화번호로 역순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조건을 입력하셔서 정렬을 수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를 다 한번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필터 버튼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필터의 이 핸들러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필터링의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222라는 숫자가 포함된 내용을 필터링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하는 조건을 넣어주시면 그 조건으로 필터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공백을 주신 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가장 끝쪽에 원래대로 버튼을 넣어주시고 이 원래대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필터가 지워지게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준 리스트가 출력이 되게 만들어줬는데요.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렬을 어떤 방식으로 정렬이 되는지 그리고 필터가 우리가 조금 전에 지정해준 숫자가 들어간 내용이 필터링이 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원래대로를 누르면 필터가 삭제되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주석 처리한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버의 연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 태그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 내용을 호출을 해서 웹페이지에 추가를 해주게 한 다음에 그것을 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도매 처리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사용해서 동일한 도메인처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후에 센차터치에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HTML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 후에 target.jsp 파일을 만들어 줄 텐데요. target.jsp 파일에는 간단하게 이러한 내용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서버 펑션이라는 함수를 구현을 해줬고 그 내용을 서버 결과 리턴이라는 문자만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준 이 함수를 index.html에서 가져오게 되면 나중에 이 함수를 호출해서 얼럿창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index.html 파일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call script tag라는 펑션을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헤더를 찾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헤더를 찾아주셨으면 이제 스크립트 엘리먼트를 생성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면 이제 어트리뷰트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설정을 해주시면서 타입과 src에 대한 URL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target.jsp 파일을 연계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경로에 맞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해당 함수를 호출해 주는 내용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름을 call script tag 펑션이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target.jsp 파일에 넣어준 서버 펑션을 호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출해 준 내용을 리절트에 넣어주는 것을 넣어주신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바디 태그에는 스크립트 태그 가져오기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이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콜 스크립트 태그 펑션이 호출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해준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가져오기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고 이것을 눌렀을 때 해당 함수가 호출이 돼서 우리가 조금 전에 리턴해준 서버 결과 리턴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스크립트 태그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센차터치에 있어서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차터치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먼저 ajax data.js 파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jax data.jsp 파일을 보시게 되면 안쪽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request.get 파라미터를 콜백으로 지정해 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스크립트 태그로 호출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서버 소스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임의의 함수로 정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만 지정을 해 주시고 app.js 파일에서 이러한 내용을 호출하는 것을 구현을 해 볼 텐데요. 보시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을 호출을 해 주시고 변수를 선언해서 내용들을 지정해 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모델, 스토어, 리스트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다시 보시면 우선은 모델을 정의를 해주고 거기서 config 안에서 필드들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토어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프록시에서 데이터 처리 시에 타입을 스크립트 태그로 지정을 해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센서터치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타입을 스크립트 태그로 지정을 해주는 것 외에는 그다지 크게 다른 별도의 설정이 없는데요.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든 파일의 경로를 잘 맞게 지정을 해주시고 이러한 데이터의 처리를 리더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타입은 JSON 그리고 제 상위 데이터는 유저스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오토로드를 true로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화면을 보자마자 데이터로 출력되도록 만들어줬는데요.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리스트에 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저 리스트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어는 유저 스토어로 지정을 해주시고 이벤트 핸들러는 우리가 늘 그랬듯이 얼럿창에 이름과 선택된 인덱스 값이 출력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템플릿도 지정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패널을 지정을 해줬는데요. 각각의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주고 아이템에 툴바를 하나 추가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스크립트 태그라는 내용이 출력되게 만들어준 후에 우리가 유저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서버에 호출 시에 이 센서터치 사이에서 내부적인 콜백 함수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ajax data.jsp 파일에 할당을 해준 데이터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성한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내용들의 스토어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해줬는데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앞서서 계속 우리가 서버 연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것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JSONP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용법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SONP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JSON with padding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아래쪽에 간단하게 정의해 놓은 내용을 보시면 콜백 함수를 지정해서 자바스크립트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JSONP는 우리가 크로스 도메인을 사용할 때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면 단일 도메인 정책과는 관련이 없이 다른 사이트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백 함수를 지정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함수를 호출을 해 주셔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JSP 파일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JSON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 JSON 데이터를 함수화해서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센서터치에서 지원하는 이 JSP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JSON data.jsp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SON data.jsp 파일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전에 해왔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d 값, name 값, 그리고 전화번호 값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때 위쪽을 보시게 되면 request.getParameter callback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JSP 파일이 현재는 서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getParameter 변수로 우리가 나중에 app.jsp 파일에서 콜백 키를 생성해 줄 텐데요. 그 콜백 키에서 정해준 콜백이라는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app.jsp 파일에서 콜백 키를 다른 내용으로 정의를 해줬다면 여기에 그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request.getParameter 내용을 잘 확인을 해주시고 ajax data.jsp 파일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app.jsp 파일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구현을 할 화면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타난 화면을 이전에 우리가 수행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소 검사를 통해서
디벨로퍼 툴에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퍼릿 윈도우를 이용하셔서 화면을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위쪽 탭 중에서 네트워크 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내용도 나와 있지 않는데요. 조금 전 브라우저 화면으로 가셔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서버와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그때 내용이 이 네트워크 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 본 AJAX 데이터 파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AJAX 데이터 파일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정보를 확인을 해 보시면 응답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ext.data.jsp.callback1이라는 내용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JSONP에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아래쪽에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콜백 키를 정의해서 서버에 전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만든 JSP 파일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getParameter 변수로 콜백 키를 정의해서 변수로 선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콜백 키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getParameter 안에 들어가는 인수값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변수의 값이 이 ext.util.jsp.callback으로 선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변수로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선언이 돼서 리턴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성공을 하게 되면 함수 내에서 루트 객체를 찾아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한번 소스 코드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js 파일을 생성을 해 주시고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늘 그렇듯이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런치 이벤트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변수들을 지정을 해 주시고 가장 먼저 모델을 정의를 해 줬습니다. 거기서 필드 내용들도 이렇게 지정을 해 줬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ext.data.jsp.request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URL 주소를 경로에 맞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콜백 키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콜백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콜백 키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ajax data.jsp 파일에서 콜백으로 써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콜백이라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트는 유저스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성공했을 때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성공을 하게 되면 데이터에 response.users를 정의를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스토어를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위에서 만든 users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정렬값은 name으로 정렬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를 위해서 만든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패널과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우선 패널을 하나 생성을 해서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주시고 툴바를 위쪽에 올려서 타이틀이 출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연계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유저 리스트로 생성을 해주셔서 스토어는 조금 전에 만든 스토어를 넣어주시고 아이템이 클릭됐을 때에 이벤트 핸들러도 이렇게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 템플릿을 지정을 해주시고 패널에 유저 리스트를 애드해서 보여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저장하셔서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소타를 네임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름으로 정렬이 돼서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JSONP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한 예제로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들을 처음에 ajax data.jsp 파일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app.js 파일에서 내용들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ajax 방식의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센차터치에서는 ajax 방식뿐만이 아니라 서브미트 방식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브미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센차터치가 제공하는 서브미트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HTML 방식에서 서브미트가 있습니다. 이 서브미트를 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가 폰 양식을 포스트로 데이터로 옮기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폼에 대해서 배우면서
알아본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 우리가 등록한 필드에 컴포넌트 값을 넘기기 위해서 그 각 컴포넌트를 아이디를 읽어와서 처리를 해줬었는데요. 이 서브미트는 화면 전체를 서브미트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센차터치가 제공하는 서브미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할지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서브미트라는 내용과 아이디와 이름이라는 텍스트 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서브미트 버튼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아이디에 어떤 값을 적어주시고 이름에 또 값을 적어주시고 서브미트를 누르게 되면 이 내용이 서버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소스 코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SP 파일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submit data.jsp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 system.out.printin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브라우저 화면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서브미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서버에서 파라미터 값을 받아서 이 system.out.printin으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와 우리가 입력해줄 IP 값 그리고 유저네임과 우리가 입력해줄 이름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 여부를 성공했다면 true를 변환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app.js 파일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선 필요한 패널과 필드셋을 추가를 해주시고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여지는 패널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아이디 값을 지정해 주시고 화면을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스탠다드 서브미트가 false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어떠한 아이디 값과 이름 값을 놓고 서브미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송이 완료됐다고 true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확인을 누르셔도 화면에 어떠한 변화가 없습니다. 화면이 새로 고침된다던가 하는 움직임이 없는데요. 이렇게 화면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서브미트를 false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템스들을 추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텍스트 문자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를 추가를 해서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서브미트 버튼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때 서브미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패널.submit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선 사용할 URL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JSP 파일을 등록을 해 줬는데요. 경로에 맞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브미트가 처리가 됐을 때 우리가 성공 여부와 실패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success와 failure를 응답 메소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호출할 이 JSP 파일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success로 처리가 되게 되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failure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경우에는 콘솔의 로그를 이용해서 성공이라고 출력되게 만들어 줬는데요. 이것들을 콘솔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해주시고 alert을 통해서 request.success를 출력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패했을 경우에는 실패라는 내용과 함께 응답 오류라는 알림창이 뜨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해 주게 되면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은 이런 화면을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서브미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서버로 폼 양식이 전송이 되고 그 서버에서 해당 값을 읽어와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버에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면 톰캣 서버를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톰캣 콘솔 창을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보낸 데이터 내용들이 출력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서버에서 파라미터를 받아서 조금 전에 본 system.out.printin으로 출력을 해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브미트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브미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간편하게 데이터 처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숙지를 해보시고 꼭 실습을 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로컬 스토리지와 섹션 스토리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토리지가 섹션 스토리지와 로컬 스토리지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센서터치에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지라는 것은 웹 저장소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스토리지는 우리가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생성하는 쿠키를 대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하던 쿠키는 용량이 4kB 정도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았었는데요. 이 스토리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훨씬 큰 용량의 값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지에 대해서 먼저 세션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스토리지는 서버와 연동을 해서 세션과 동일한 연결 관계를 가지게 되는 스토리지입니다.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는 브라우저가 서버와의 연동이나 끊김에 상관이 없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지인데요. 이 두 가지는 기존의 쿠키 대신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내용은 다르지만 사용하실 때 사용법은 동일한데요. 세션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서버별, 세션별 키를 생성을 하게 되고 로컬 스토리지는 서버의 도메인마다 별도의 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그러면 센서터치 스토리지의 주요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가장 먼저 보시면 클리어는 우리가 스토리지 내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get 아이템은 어떠한 키값을 이용을 해서 그 해당 데이터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키는 이렇게 인덱스를 인수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덱스 값을 받아서 키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널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length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데이터의 개수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remove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키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et 아이템은 뒤에 보시면 키와 데이터 값이 있는데요. 이 해당 키에 데이터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주요 속성들을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소스코드에서 몇 가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바일에서 서버와 통신을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 로컬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HTML의 가장 간단한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ndex.html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텐데요. 그러면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미리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로컬 스토리지의 사용이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고 입력값을 입력할 수 있는 곳과 저장 버튼 그리고 출력값이 출력되는 곳과 불러오기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입력값을 입력을 해주고 저장을 누르면 이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저장한 데이터가 출력값에 불러와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한번 입력값에는 아무런 내용을 넣지 않고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값에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한 입력값을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 로컬 경로에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호출을 해서 이렇게 불러오기를 불러오시면 다시 우리가 조금 전에 저장했던 값이 그대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ndex.html로 작성을 해줄 텐데요. 우선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if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if문에서 우리가 window.local storage가 undefined 되어 있다면 이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알림창을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내용들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우선 set 버튼과 get 버튼을 각각 선언을 해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버튼 set에는 document.getElement by id로 버튼 set을 입력을 해줬고 마찬가지로 버튼 get에는 버튼 get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클릭이 되게 되면 이벤트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의 로컬 스토리지에 set 아이템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set 아이템은 우리가 앞에서 스토리지의 속성들을 살펴보면서 보신 그 내용인데요. set 아이템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등록을 해주셨으면 아까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get 아이템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ge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토리지 set과 스토리지 get의 내용을 불러오고 쓰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작성해 줄 코드에는 이 각각의 이름들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ody 태그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문자열이 출력이 되어 있고 입력값과 출력값을 이렇게 써준 후에 우리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텍스트 입력창을 만들어 주시고 버튼, 조금 전에 우리가 버튼 셋이라고 지정을 해준 그 버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출력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버튼을 만들어 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값의 id 값은 storage set 이렇게 맞춰 주시고 출력값은 storage get으로 맞춰 주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고 간단한 소스 코드였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해 보셨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실습한 내용대로 그대로 구현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센처터치에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센처터치에서도 로컬 스토리지와 세션 스토리지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둘의 사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로컬 스토리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처터치는 로컬 스토리지와 세션 스토리지에 대해서 프록시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점이 우리가 앞서서 배운 HTML5와 센처터치의 로컬 스토리지 사용에서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센처터치는 프록시를 지원을 하지만 로컬 스토리지 프록시를 직접 제어하지는 않는데요. 센처터치에서는 일반적인 스토어를 제어를 하고 동기화해서 로컬 스토리지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가 est.data.store와 연결이 돼서 이 스토어에서 내부의 자료를 조회한다거나 추가한다거나 삭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센처터치의 처리 방식을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프록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스토어에 저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스토어에 추가를 해 주시면 프록시와 동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스토어에서 제거해 주신 후에 프록시와 동기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센처터치에서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볼지를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장 먼저 제일 위쪽에 등록과 조회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각각 우리가 앞서서 배운 패널의 이동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조회 화면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 화면을 보시게 되면 로컬 스토리지 등록이라는 텍스트가 나와 있고 번호와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하시고 이름을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이 내용이 등록이 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조회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등록했기 때문에 조회를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등록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과 조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common.j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내용을 입력해 볼 텐데요. 이 common.js에서는 우리가 화면에서 사용할 로컬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구성을 해주고 패널의 전체 화면을 제어하는 화면은 app.js에 위치를 시켜주고 등록 화면은 reg.js 파일에 그리고 조회 화면은 list.js 파일에 각각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ommon.js 파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mon.js 파일을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common init 메소드 안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과 스토어를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emp 모델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드 값을 숫자, 넘버와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고 아래쪽에서 emp storage store를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모델을 emps를 넣어주시고 오토로드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세이브 역시 오토세이브를 활성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프록시에서 타입은 로컬 스토리지로 저장을 해주시고 id 값은 emps store storage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common.js에서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제 다음으로 전체적인 화면을 구성을 해주는 app.js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js 파일을 보시면 우선 위쪽에 툴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등록 패널과 조회 패널로 구성이 될 텐데요. 그래서 requires에서 툴바, 버튼, 패널 등등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est.data.proxy.localstorage를 사용할 수 있게 호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만든 커먼과 앞으로 만들 reg과 list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런치에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common init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시고 각각 나머지 레지, 리스트도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더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패널을 생성을 해줬는데요. 생성한 패널에 레이아웃들을 정의를 해주시고 아이템으로 툴바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위치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버튼들을 올려줬는데요. 등록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는 레지.패널이 패널이 나타나게 되고 좋아요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 리스트.패널이 패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set active item을 이용하는 거 예전에 다 해본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패널이 나타나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나타나게 될 패널들을 add를 통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app.js의 파일을 구성을 해주셨으면 이제 등록 화면인 reg.js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eg.js 파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화면인데요. 여기서 커먼이 있는 스토리지를 제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reg.init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것은 우리가 좀 전에 호출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우선 레지 패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레지 패널을 이용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레지 패널을 생성을 해 주시고 레이아웃들을 지정을 해 주셨으면 이제 아이템들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타이틀을 이렇게 출력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각각 번호와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들을 추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등록 버튼을 위치를 시켜줬는데요. 이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만든 스토리지를 제어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common.emp 스토리지 스토어에 add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레지 패널의 getValue를 읽어와서 등록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지 스토어와 동기화를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센차터치의 처리 방식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추가한 후에 동기화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reg.js 파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list.js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 list.js 파일에서는 이 리스트 조회 화면을 출력해 주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로컬 스토리지에서 내용을 조회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버튼을 누르면 삭제할 수 있게 내용을 구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list.init 메소드를 구현해 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앞에 app.js 파일에서 호출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common.emp storage store를 로드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리스트 패널을 만들어서 이 조회 내용이 출력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패널을 생성을 하셨으면 레이아웃들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후에 이제 이 패널에 올라갈 리스트를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스토어 연결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버튼이 누르게 되면 삭제하는 내용을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언러창을 이용을 해서 해당 내용의 네임을 출력을 해주고 삭제한다는 알림창을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스토어에서 내용을 삭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remove as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덱스 값을 읽어와서 그 인덱스를 삭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제한 후에도 또 동기화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sync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동기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템플릿도 구현을 해주셨으면 이제 리스트 패널에 리스트 내용을 추가를 해주셔서 출력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list.load 데이터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 emp 스토리지 스토어의 내용을 로드를 해주고 스토어에 세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파일들을 구성을 해주시고 다 저장을 해주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시면 조금 전에 만들어준 이러한 화면 구성을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각각의 내용을 등록을 하셔서 조회화면에서 조회가 되는지 그리고 삭제를 하셨을 때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시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센차터치의 내용들을 응용을 해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숫자 찾기 게임입니다. 여기서 카드 버튼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숫자들을 또 다른 버튼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숫자와 매치를 시켜주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숫자 대신 응용을 해서 그림 같은 것을 삽입을 한다면 같은 그림 찾기 같은 것도 만드실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숫자를 찾아서 그 숫자들을 매치해 주게 되면 이렇게 이 두 개의 숫자가 맞았다고 알려주게 되는 그러한 게임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을 눌러보시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에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높게 되면 랭킹에도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구현을 해볼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시고 맨 위쪽에는 타이틀 그리고 중간에 툴바를 하나 올리셔서 각각의 버튼들을 올려주시고 메인 화면에는 이렇게 각각 버튼들을 올려서 클릭을 하면 숫자가 보여지고 또 다른 숫자를 클릭하면 보여지고 이 둘이 매치되지 않으면 이렇게 지워지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숫자가 매치가 되게 되면 매치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깜빡거리는 걸 보셨는데요. 그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주시고 매치된 숫자는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처리를 하고 다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여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만약에 맞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내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는 시간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이 끝나게 되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이름을 랭킹에 등록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소스 코드에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플러스로 가셔서 가장 먼저 버튼에 대한 제어들을 해 볼 텐데요. 저는 gmbutton.js 파일을 만들어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할 버튼을 ext 버튼에서 상속을 받아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x타입을 게임 버튼으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버튼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ext 버튼과 그리고 각각의 카드가 보여졌다 안 보여졌다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줄 것이기 때문에 ext 애니메 라이브러리도 호출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게임 ID, 게임 스테이트, 그리고 게임 픽처 넘버를 각각 0으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HTML 콘텐츠를 true로 정해주고 플렉스 값은 1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메소드들을 구현을 해줬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메소드를 확인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튼을 클릭해서 열리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좀 전에 초기화해준 gmState 값을 1로 변경을 해주시고 show 메소드를 호출을 해줬습니다. 이 show 메소드는 잠시 후에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lose 메소드를 구현을 해줬는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면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픈해서 보여지고 close가 될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여주면서 버튼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ext anim run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줬습니다. 이때 효과는 팝 효과로 적용을 시켜줬는데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을 살리셔서 다시 한번 이 팝이 아니라 다른 애니메이션 효과들도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을 해주시고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시간도 500 정도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gmState 값을 다시 0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how 메소드를 호출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toggle 메소드를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의 내용을 보시면 gmState 값을 각각 확인을 해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면 gmState 값이 0이 아니게 되면 그냥 리턴을 해주시고 0일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 state 값을 1로 변경을 해준 후에 show 메소드를 호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체인지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각 값의 값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에서부터 계속 사용을 했던 show 메소드를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에도 역시 GMState 값을 조건으로 해서 각각의 이벤트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GMState 값이 0일 때는 우리가 클릭을 하기 전의 상태이고 1은 우리가 클릭을 해서 보여지게 될 때에 1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2가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2의 경우는 우리가 같은 값을 찾았을 때 2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를 setText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1일 때는 이 GMPicture 넘버를 보여주게 되고 0일 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같은 짝을 찾았을 때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글자의 색깔이 블루 색상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를 여기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find it 메소드를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ext anim run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fade로 주고 듀레이션 값을 500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찾았을 때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MState 값을 2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show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위에서 작성한 것처럼 GMPicture 넘버가 블루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걸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체인지 값도 지정을 해주시고 initialize 메소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줬는데요. ext apply를 이용을 해서 마젠값과 CLS 값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탭됐을 때의 메소드도 구현을 해주시고 역시 애니메이션 효과와 듀레이션 값을 지정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토글 메소드를 호출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버튼 JS 파일의 내용인데요.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소스를 차근차근 보시고 왜 이렇게 구성을 해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간단한 게임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버튼들을 제어하는 gmbutton.js 파일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app.js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pp.js 파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버튼들의 정의나 그리고 움직임 등을 지정을 해놨는데요. 이때 버튼에 대한 제어는 우리가 앞서 만든 gmbutton.js 파일에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gmbutton 역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패널을 생성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올려줄 텐데요. 우선 타임 카운트와 타임 스코어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시고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아이템을 올려줄 텐데요. 우리가 화면에서 봤듯이 맨 위쪽에 툴바가 존재를 하고 타이틀을 숫자 찾기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툴바를 올려줬는데요. 그 툴바는 게임 툴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타입은 툴바이고 UI 값을 라이트로 줘서 색상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개의 버튼이 올라가야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버튼, 랭킹 버튼, 그리고 등록 테스트 버튼 이렇게 3개의 버튼을 올려주고 그 버튼이 눌렸을 때의 이벤트들을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 게임.점 패널에 레디카드 메소드가 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레디카드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숫자 카드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카드가 12개가 있는데요. 그 12개의 카드에 랜덤한 숫자를 부여를 해주고 또 부여한 숫자가 12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1에서 6까지가 2개씩 들어가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지정된 카드는 열지 않은 상태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랭크 버튼을 보시게 되면 getLis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랭킹을 확인하실 수 있게 해줬고요. 등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체크 세컨드라는 내용을 구현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툴바를 올려서 우리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있는 버튼들을 구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만 보면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버튼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d 값을 b1로 해주시고 gmid 값도 1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위드 값을 지정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각자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타입을 게임 버튼으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체인지 시에 내용을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set timeout을 이용해서 game.panel.openCard에
ID 넘버, 그리고 스테이트, 픽처 넘버를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나머지 버튼들도 다 동일한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ID 값 B2에 버튼 그리고 GM ID를 2로 해주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 12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4, 5, 6 이런 식으로 12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버튼들을 생성을 해주셨으면 어떤 내용이 시작되는지를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부터 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레디 카드 메소드를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타임 카운트와 타임 스코어를 0으로 초기화 시켜주시고 템프 i를 배열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때 버튼의 숫자가 12개이기 때문에 배열의 개수를 12개로 지정을 해주고 for 문을 지정을 해서 0에서부터 12가 될 때까지 랜덤에서 카드를 섞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들의 각각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번호를 부여하는 것 역시 0에서부터 6까지의 값을 랜덤하게 부여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랜덤하게 숫자를 부여해주고 또 그 정렬해서 나머지 숫자까지 부여를 해주셨으면 이제 이 게임 스테이트를 0으로 변경을 하셔서 카드를 열지 않은 상태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후에 쇼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픈 카드 메소드를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포문 안쪽에 if문을 이용을 해서 이 카드가 열린 카드인지 아니면 열리지 않은 카드인지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그 두 카드가 동일한 카드라면 찾은 것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찾았을 때 수행하는 메소드들을 내용을 수행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카드를 모두 찾게 되면 서버와 통신을 해서 상위 10위 이내일 경우에 이름을 등록하고 랭킹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성공했을 경우에 알러트창이 뜨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런타이머 메소드를 구현해주고 있는데요. 예상할 수 있듯이 우리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준 타임 패널에 이렇게 set 타이틀을 이용을 하셔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랭킹 10위 안에 진입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egit list ask 메소드를 구현해주고 있는데요. 버튼 값과 텍스트 값을 받아서 버튼이 OK 상태일 때 게임.패널 legit list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legit list는 어떤 것인지 아래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버와 연동을 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넣어주시고 저장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저장되었다는 내용을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legit list result, get list 내용들에서 써주고 있는데요. 이 get list에서는 서버에서 우리가 등록이 된 리스트들을 불러와서 그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패널 리스트에서 패널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도 지정을 해주시고 아이템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만들 리스트를 보여주시고 버튼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이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화면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확인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이 각각 버튼들을 구현을 해주고 그 버튼들을 처음 시작할 때 초기화해주고 숫자들을 부여해주는 그런 내용들과 마지막으로 성공한 후에 랭킹 리스트에 등록이 되는 방법 그리고 리스트를 보여주는 방법 등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서버 측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gm 버튼이나 app.js 파일과 같은 경로상에 JSP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쪽에 getmin이라는 JSP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서버 측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내용만으로도 게임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랭킹을 관리하고 또 보여주거나 등록하는 내용들을 등록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getmin.js 파일에서 그 내용들을 잠시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성공을 해서 점수를 확인을 하게 되면 확인된 점수가 상위 10위 안에 드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하는 모듈을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은 서버와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DB와 연결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서 상위 10명을 세는 코드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f문을 사용을 해서 카운터가 10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초와 함께 출력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카운트가 0일 때의 내용도 출력을 해주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류 처리를 위해서 try and catch 문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오류라는 내용과 함께 적절히 처리해준다는 내용을 출력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finally 부분에서 서버와의 접속을 끊는 내용을 넣어줬는데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서버와 계속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finally에서는 이렇게 이 내용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return str 값을 데이터와 세컨드 값, 그리고 혹시 오류가 났다면 오류 값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outprint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12를 체크를 해주시고 이름을 등록하게 되면 game legit.js